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이완우입니다. 오늘 저는 조선 전반기 15, 16세기의 명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안평대군 이용으로부터 16세기 말 석봉 한어에 이르는 조선시대 전반기의 명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연 차례는 15세기의 송설체, 즉 중국 원나라의 명필 조명부의 글씨가 조선에 들어와서 유행된 과정과 또 당대 최고의 송설제 명필이었던 안평대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6세기 명나라로부터 들어온 초서풍의 유행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세기에 왕이지 등의 고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양상과 당대를 대표하는 석봉 한호의 서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 16세기 조선시대 전반기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서풍은 고려 후기 14세기로부터 전래된 원대 서풍입니다. 특히 고려와 원나라와 외교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특히 충선왕이 영경에 체류하면서 망건당이라는 서재를 짓고 그곳에 원나라의 문인들을 초치하여 시문과 서화로 교류하면서 그곳에 복고주의 서풍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맹부입니다. 그는 왕이지의 고법을 지향하면서도 당대 서풍을 수용해서 특유의 미려하고 아주 정제로운 해서, 행서풍을 구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선우추라는 문인은 조명부와 함께 복고주의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문사로서 특히 초서에 아주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이 조선 초에 조명부와 더불어 그 귀처라고 할까요? 그 본원이기도 했던 동진 왕이지 등의 고전적인 서예를 국가로부터 적극 장려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그들의 법서를 다수 간행하여 서예 진작에 힘쓴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원대 전선이라는 작가가 그린 왕이지 관화도 두루마리입니다. 이건 왕이지가 물에서 노는 거위의 발모습을 보고서 지필의 원리를 터득했다는 옛 고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림은 왕이지에 관련된 하나의 일화에 불과하지만 그 그림 중에는 바로 복고주의 서예의 대명사인 조맹부가 지향했던 왕이지 서예의 그 본면을 전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맹부는 송나라 태조의 아들 진왕 조독방의 후예입니다. 지금 원나라의 태조 쿠빌라이 칸의 중국 한나라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 지방에서 천거할 때 나가게 돼서 결국 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위국공에 봉작이 되고 또 문안을 담당하는 한림학사 승지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고래로 고매한 인품으로서 특히 서화에 천부적 자질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진당 서예를 매우 지향했는데
특히 송나라 이래로 왕이지의 고법이 황폐화된 양산을 개탄하고 이에 옛 서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복고주의를 표방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송조 이래로 왕이지가 종수되었던 궁정의 서풍의 전통을 계승하기도 하고 또 위에 고인의 필적을 널리 연구해서 아주 기묘하고 완려한 아주 이부장한 그런 필지로 일대의 기풍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왕이지의 고법에 너무 쏠려서 정제로운 외형미는 있지만 생기나 변화가 없어서 좀 용렬하고 너무 숙달됐다 또는 너무 평판적이다 이라는 비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명부가 그린 유여구학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서진의 문학가 사곤이 집방석에 앉아서 고요히 시상을 찾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마치 동진의 유명한 화가 고개지처럼 고식의 수목과 인문을 표현한 아주 대표적인 복고주의 그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조명부의 텍스트, 법서,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필적으로서 여러 가지가 간행됐습니다. 작은 글자 또는 중간 글자 또는 대자, 해, 행, 초 모두가 이렇게 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 따르면 한 20여 가지가 넘는 조명부의 법서가 우리나라 조선 전반기 이래 간행되어 조명부의 송솔체를 전달하고 널리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명부가 진서, 즉 해서와 초서로 천자문을 쓴 필적입니다. 국내에 완본은 전하지 않고 부분만 남은 것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필적은 멀리 왕이지의 후손이기도 했던 남조의 진나라 지영이라는 스님의 진초 천자문을 계승해서 왕이지 이래의 맥을 이은 중요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진서, 즉 해서와 초서를 배우는 대표적인 필적입니다. 국내전은 또 하나의 본에는 그 말미에 안평대군이 간기를 새긴 것이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운 좋게 자항은 조명부의 자입니다. 진초 천자문 일본을 얻었는데 그 필법을 좋아하여 공인에게 명하여 돌에 새기나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청지라는 안평대군의 자를 새겼습니다. 진초 천자문의 초서와 안평대군 간행기의 초서를 보면 거의 같아서 안평대군이 조명부의 정수를 잘 터득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소자 해서로서 조명부가 시경 빈풍 7월편의 내용을 쓴 빈풍 7월편이라는 필적도 일찍이 새겨져 전하고 있습니다. 또 중자 해서로서는 당나라 영가 선사가 불법의 깨달음을 읊은 3원 7원의 긴 시를 쓴 조명부의 증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증도가 법서는 조명부의 중자 해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조명부체를 배운 사람들의 비문글씨에 절대적 영향을 준 아주 대표적인 법서입니다. 이 법서는 뒤에 이렇게 음각 돌로도 새기기도 하고 양각 목판으로 생기기도 해서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 가명에서도 새겨서
널리 초학자의 학습서로 전래되었습니다. 이 밖에 조명부의 행서로서는 여러 필적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의 왕이지의 집자 성교서는 왕이지의 고전적인 행서 필적으로 집자한 비입니다. 왼쪽에 조명부의 적벽부 필적은 조명부 송설체의 매우 아름답고 정제로운 전형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서풍을 바탕으로 조명부의 법서로서 이런 완화 유수첩이라 하여 200의 두보의 시등을 새긴 이런 중자 행서첩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첩은 이렇게 음각, 목판으로도 새겨서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초서 법서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진초 천자문 외에 이런 조명부의 증도가나 이런 완화 유수첩 위에도 조명부의 행서 적벽부 첩으로서 좀 큰 대자 행서에 가까운 필적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필적은 조명부의 필적으로서 숙종의 어제피 시가 위쪽에 달려있는 이러한 육구몽시 필적과도 상통하고 있어서 조선시대에 널리 조명부의 소자, 대자, 중자, 해서, 행서, 초소가 널리 전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숙종의 어제 어필시를 보면 칠언 절구의 시로서 조명부의 그 글씨의 품격과 그의 재능을 높이 찬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개묘를 어찌 꼭 돈으로 따지리요. 재주는 일소보다 또 용면보다 높네. 여기에 일소는 왕이지고요. 여기 용면은 북성의 인물화가 이공리를 말합니다. 전에 진짜첩을 봄에 마치 새로 쓴 듯하니 어느 누가 수백 년 지났다고 말했겠는가 라고 하면서 조명부의 글씨에 신선하고 아주 그 높은 재주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명부의 대자 서풍을 잘 따른 예로서 안평대군 유용의 대자 당시 7절 6폭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 폭을 보면 조명부의 글씨인 육구몽 시 필적과 자형, 운필 등에서 서로의 유사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조명부가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자를 써서 자항이라고 했듯이 안평대군도 제일 마지막 폭에 청지라는 자기의 자를 그대로 새겼습니다. 이 밖에 초소 필적으로 조명부의 편지 필적 10점을 법첩으로 새긴 필적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조명부와 더불어 원대 초소 명필로서 조선에 영향을 준 선우추가 있습니다. 그의 글씨는 조명부와 매우 유사하다. 조명부보다도 미려함이 좀 덜하고 글씨가 씩씩합니다. 특히 초소를 잘 써서 조명부도 초소만큼은 그에게 양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안평대군이 조선 15세기 중국 서화를 수장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의 소정품으로 조명부 행서 26점, 조명부 묵죽 2점, 선우추 초서 6점이 있는 걸 보면 조명부와 선우추가
해서, 행서와 초서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필적이 중종 때인 1524년 국가의 서적을 간행하는 교서관에서 신라의 김생 필적과 함께 간행되었습니다. 흔히 선우추 김생 서법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선우추의 서풍은 조명부와 너무 비슷해서 그의 영향력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말선초의 신덕리를 필두로 하여 17세기에 문인서화가 창강 조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필들이 애호한 바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필적이 선우추가 당나라 한위에 석고가라는 장시를 쓴 필적입니다. 조명비에 비해서 운필이 보다 곧고 외형적으로 예쁘장한 그런 자형의 모습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조명비에 비해서 비평가들이 훨씬 더 씩씩한 면을 늘 찬미하는 그런 대표적인 서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선우추의 필적으로 1525년에 중종 때입니다. 간행되어 경주손시 손중돈이라는 대사원에게 왕이 내사한 법첩이 전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선우추가 쓴 의고시 12수가 실려 있고요. 뒤쪽에는 잡채 5수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쪽에는 김생의 전유함상가사라는 필적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선우추의 필적을 따른 가장 이른 사로라 여말선초의 문인 신덕린의 초소로 쓴 등왕각서가 전하고 있고요. 또 17세기 명필 창강 조석의 필적으로 1646년 기녕작이 전합니다. 특히 조석은 문인 서가 특히 새 꽃을 잘 그린 영무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필적을 선우추의 필적과 비교해 보면 그 시의 자형이나 운필이나 점액의 구사에 있어서 매우 흡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보셨던 선우추 김생 서법첩의 선우추 초서 의고시와 비교해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원대 서풍의 영향을 받은 사례로서 대자서로 우리 흔히 현판이나 편액에 쓰는 액서를 장기로 한 설암이란 스님의 필적이 있습니다. 서를 두루 잘했고요. 글씨는 당나라 안진경과 북송 황정견의 글씨를 배워 특유의 대자서풍을 구사했습니다. 편액에 널리 쓰인다 해서 흔히 액서 또는 액체라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안징의 글씨의 굵은 중국ung세의 필적에 북성 황정견의 삐치고 뻗치는 아주 강한 필세 이런 글씨 두 서풍을 수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설암의 대자 액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필적이 조선 전반기에만 해도 한 4-5종이 이미 간행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춘종첩, 병의삼첩, 동서첩 등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 시작과 끝을 강하게 누르고 꺾이는 부분을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요. 특히 획을 빼는 파임이나 획을 왼쪽으로 빼는 삐침에서 강한 필세를 보여 편액 서체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충남 공주 마곡사에 전하는 세조의 어필로 전하는 이런 영산전이라는 필적이 있습니다. 이게 세조의 필적의 여부를 관두서라도 앞서 보신 이런 설암의 대자 서풍의 그 특징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또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의 문의로 조윤덕이라는 사람이 쓴 돈이문 편액과 같은 것이 바로 설암의 액체를 따른 예들입니다. 그의 법서가 널리 간행되었고 또 이에 따라 편액 서체로서 널리 애용되면서 궁궐, 또 사찰, 또 지방의 무슨 영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편액과 현판의 글씨체로 널리 사용되어 조선시대 내내 크게 유행된 원대 서풍의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선조년간의 사자관 석봉환어가 이러한 원대 설암의 대자서풍을 따라서 쓴 대자천자문입니다. 이 또한 설암의 대자서와 더불어 조선 후반기에 특히 묘비 등의 안면 대자로 널리 집자되어 사용됩니다. 매우 설암의 춘종자 필적과 유사한 그런 필세를 보입니다. 그러한 일례로 17세기 후반에 걸쳐 19세기 초에 제세했던 김유라는 문신의 묘가 이른 예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묘표 앞면에 새긴 이런 대자 글씨들이 바로 한석봉의 대자 천자문을 집자한 것입니다. 또 김유의 묘에는 상석 측면에도 이렇게 3면에 걸쳐서 이렇게 한석봉의 대자 천자문을 새긴 것들이 전하고 있고요. 또 바로 2년 뒤에 1755년에 세운 김재료라는 문신의 이런 필적, 묘표 앞면 필적을 보면 이렇게 한어의 글자로 집자했음이 뒤쪽에 이렇게 전면 집 한호자, 음기 집 유공곤자라고 해서 앞뒤 모두 한어의 대자와 중국 당나라 유공곤의 글씨로 집자한 이런 조선 후기 18세기, 19세기 집자비의 유형을 선도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5세기 조선 왕실의 명필로서 문종과 문종의 동생 안평대군 이용과 그리고 뒤에 조선시대 대표적인 송설체 어필 성종의 글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의 어필로 조명부의 시와 한유의 시를 쓴 이런 칠원절구 필적이 역대 왕들의 필적을 모아서 새긴 열성어필 석판본에 실려 전하고 있습니다. 문종은 왕이지 글씨도 따랐고 조명부 글씨도 따라서 그것이 혼용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문종의 글씨 중에 이러한 소자, 행처 글씨는 조명부의 송설체의 특장을 잘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조명부의 필적과 문종의 글씨와 이제 뒤에 보실 안평대군 이용의 글씨를 보면 외형적으로 짜임이 아주 기묘하고 운필이 아주 부드럽고 완곡한 그런 필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종의 어필은 특히 중자 해서에서 조명부 행서와 매우 유사한 그런 필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종의 어필 또한 열성 어필에 다수 실려 있어서 조명부 서풍의 특장을 잘 터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안평대군 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5세기에 서해에 있어 안평대군 이용의 서해와 그간항근 서해사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셋째 아들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는 청지고요. 호는 아버지 세종대왕이 게으르지 말라는 뜻에서 비해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워낙 잡기와 유유에 좋아해서 늘 경사 공부에 힘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또 성격도 호방하고 활달한 사람으로서 사람들과의 교유가 매우 넓었던 인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시, 서, 화에 모두 뛰어났고요. 음육, 즉 음악이나 잡기, 예를 들면 바둑이나 장기에도 통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조맹부체, 즉 송설체의 정수를 터득한 조선 초기에 가장 이른 명필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서화 수장가였고 또 중국과 우리나라 명적을 모아서 1443년 비해당 직호첩이라는 법첩도 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453년 37살의 나이로 세조, 즉 작은 형이죠. 세조 수양대군이 일으킨 개유정난으로 일찍이 사망하여 서예가로서의 장수를 누리지 못해서 그의 중년 노년 그 시에 진보와 변화 과정을 살필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의 필적으로 묵적이기는 한데요. 진적은 아닌데 원래의 그 시를 아주 교묘하게 아주 정세하게 모사한 모소필적이로 행초 이상은 시가 전하고 있습니다. 비단 바탕에 앞서 보았듯이 아주 완곡한 운필, 한 글자 한 글자마다의 아주 짜임새의 정제성 이런 데서 뛰어난 면모를 보입니다. 또 그의 필적으로 추정되는 준여환 도리연서 금리 필적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파란 감지 바탕에 금리로 쓴 행초 7원절구 필적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서 봤던 조명부의 법서나 안평군의 다른 필적들과 다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상은의 봉시, 이백의 춘여원 도리원서, 그리고 누구의 신지는 미상이지만 하여튼 행초로 쓴 칠원절구 이런 것이 안평대군 글씨의 큰 범위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 서해에 있어서 또 중요한 서해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43년 평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역대 법첩입니다. 이 법첩은 명나라 왕자였던 주유돈이 1416년에 평간한 동서당 직고 법첩 10권을 바탕으로 삼아서 자신이 소장한 필적을 더한 것입니다. 거기 실린 필적으로는 동진의 간문제, 양나라 무제, 또 왕이지 이전에 왕이지가 배웠다는 위나라 종효의 필적, 그리고 동진 왕이지와 그의 아들 왕언지의 필적, 이 밖에 조명부의 필적으로 비영사탑, 도량산, 심왕유별첩, 그리고 반야심경, 그리고 전당상 천축사 백이대사 상기, 그리고 제일 말미에 신라 김생의 필적이 실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대 필적은 대부분 순화각첩 이래의 중국 법첩의 것을 그대로 모각한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또 왕이지의 묘점사 병사첩, 또 비행사첩, 도량사는 동서다 직고첩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조명부의
세전 필적은 다른 법첩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히 심한 유별첩은 조명부가 저 강남으로 떠나는 충선왕에게 써준 것이므로 아마 그 원적이 고려를 통해 조선에 전해졌듯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비회당곡 지고첩 앞쪽에 동진 간문제와 양무제의 필적이고요. 위나라 종효의 필적, 그리고 왕이지의 필적, 그리고 왕언지의 필적, 그리고 뒤쪽에 우리나라 신라 김생의 필적이 있고요. 그리고 조명부 필적으로 비행사탑, 도량산, 그리고 심왕 유별시, 그리고 반야심경, 그리고 전당 상천축사 관음 대사상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사상기는 고려의 충선왕이 전당에 있는 상천축사에 크게 시주하여 전각을 짓고 관음 대사상을 조성하여 안치했다는 그 내용이 기록된 조명부의 글과 글씨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심왕유별첩은 앞서 보았듯이 조명부의 법서인 정도가와의 그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증손왕이 강남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대도에 남아있던 조명부가 떠나보내는 글로 써준 시입니다. 이 첩에는 안평대군의 발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옛사람들의 서법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늘 근심했다. 그래서 역대 제왕과 명현들의 글씨를 가려서 하나의 첩으로 합치고 솜씨 좋은 이에게 청해서 돌에 새겼다. 아마 사람마다 글씨의 모범을 얻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도장 4방을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또 중간에 왕이지 글씨 제일 말미에는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우군 즉 왕이지의 진서, 행서, 초서필법은 천하가 먼저 따라가려고 한다. 참으로 기묘한 필적이니 모른지기 이 3가지 서체의 전례를 쫓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왕이지의 서법의 중요성을 제3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안평대군은 글씨 외에도 이런 중국 당나라, 송나라 시를 이렇게 가려서 뽑는 산정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명으로 당송시 주회와 산정 작업을 했습니다. 또 평소 문사들과 시회도 자주 열어서 많은 시서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보의 시를 비롯해서 백거이, 송나라의 매요신, 왕한석, 황정견 등등등. 그 중에서도 특히 당송 8대가의 시를 뽑은 것이 목판 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당송 8가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중 제일 앞쪽에 그 시서를 여러 사람들이 지표정 학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썼는데 그중 맨 앞에 안평대군이 중자로 이렇게 서문을 썼습니다. 그 필적을 보면 조명부의 정도가의 그런 기본 골격의 행서필을 가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많은 문사들과 시서화로 교류하면서 여러 필적을 남겼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아마
몽유도원 도건일 것입니다. 1447년 안평대근에 의하여 제작된 시문 서화 작품으로 세종조 시대의 시서화를 대표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그의 행초 제서를 비롯해서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리고 안평대근이 지은 몽유도원기, 그리고 그 뒤로 측근의 인사 21명이 쓴 시문이 딸려 있습니다. 전체 모습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중 제일 앞에 몽유도원도라는 제서가 있고요. 푸른 바탕에 붉은 주묵으로 쓴 안평대군의 제시가 딸려 있습니다. 그중 이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제서는 흔히 안평대군은 그 시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뒤에 다시 두루마리로 정황되면서 뒤에 붙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16세기의 초소 명필인 황귀로류의 초소에 훨씬 가깝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안평대군의 초소 필적을 모아놓은 거고요. 왼쪽은 16세기 초소 명필 황귀로의 초소 필적으로 이렇게 집자한 겁니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황귀로 글씨와 비교해 보면 그 글씨의 운필 뭐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황귀로류의 초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런 푸른 바탕에 쓰인 주목의 이런 초소 제시는 1447년에 몽유도원도와 몽유도원기를 제작한 뒤 만 3년, 그러니까 만 2년 바로 넘은 시기인 1449년 1월에 쓴 필적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흑백으로 하면 그 글씨에 윤곽이 보이는데요. 이런 칠언시를 써서 후 3년에 정월 어느 날 밤에 치지정에서 이전에 1447년에 제작된 것들을 열어보면서 쓰노라 청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조명부 서풍의 그런 초서 서풍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몽유도는 이렇습니다. 아니 워낙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꿈에서 꾼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그려간 사례입니다. 오른쪽 제일 아래에 지곡 가도작이라 해서 안견의 자가 가도입니다. 가도가 지었다라고 하고 가도라는 인장을 찍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평대군이 쓴 몽유도원기가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몽유도원도 발문이라고 하는데요. 발문은 아니고요. 기문입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복사꽃, 오윳꽃이 활짝 핀 그런 선경을 보고 난 그 과정을 쓴 기문이고요. 그 기문과 동시에 꿈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꿈을 꾼 3일 뒤에, 그러니까 오늘 꿈 꿨으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게 옛날 치료하면 3일째입니다. 3일째에 그림이 완성돼서 이에 비해당의 매주컨에서 쓰노라 이렇게 말미에 되어 있습니다. 몽유도원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447년 정묘년 4월 20일 밤에 꿈에서 박백년과 함께 기한 개석이 깊은 계곡을 지나가다가 어떤 산관야복의 사람을 만나, 산관야복은 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이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가면 도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갔더니 복사꽃, 오얏꽃이 활짝 핀 큰 동굴과 같은 곳이 있어 그곳을 둘러보았다. 또 내려와 대숲 속의 집에도 들렸는데 사람은 없었다. 근데 그 뒤쪽에 최황과 신숙주 등이 시를 짓고 있기에 함께 그들과 함께 계곡을 내려오다가 호련히 꿈에서 깨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어서
안평대군 내가 대궐에 있으면서도 이처럼 궁벽진 골짜기를 꿈꾸는 것은 아마 산림과 천석에 깃들기를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안균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니 후세 사람이 내가 꿈꾼 바를 널리 비교하기를 바란다. 꿈꾼 지 3일째 그림이 완성되어 비해당의 매주칸에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저희가 멀리 동보와 같은데 복사꽃, 오약꽃이 활짝 핀 모습입니다. 또 거기 약간이 산관야복을 만나서 이 동부를 갔고 그 옆에 대나무로 둘러싸인 집이 있었고 그 앞에 배가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는 난간, 몽유도원기 마지막에는 난간이라고 하는 안평대군의 벼로가 있고요. 그 밑에 청월이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청지가 청지의 본뜻인 청월이장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난간이라는 것은 저기 신선세계에 아주 보배가 달린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구슬을 난간이라고 합니다. 또 바닷가에서 나는 흰색 난간과 붉은 난간돌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세종조의 저 해변에 전라도의 해변에서 이러한 난간돌을 진상한 바 있어서 이를 안평대군에 준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 그걸 쫓아서 난간 거사 또는 난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청월이장은 시경의 얘기로서 맑고 아주 담담한 경지로서 넘어서 길이 그 운치를 이어간다는 뜻에서 청지라고 자를 한 예입니다. 앞서 보았던 비해당 직고첩 간기의 인적에도 제류의 청지, 청월이장, 또 존심양성, 맹제의 이야기 있죠. 마음을 두어서 그 성품을 기른다는 뜻이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비해당 안평대군 지기라는 인장을 찍은 바 있습니다. 이 안평대군 몽유도원기와 조명부의 빈풍7월편 글씨를 보면 그 부드러운 운필에서 또는 단정한 그런 짜임에서 그 유사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안평대군의 몽유도원기 글씨와 조명부의 빈풍 7월편 그리고 왕이지의 난정서 글씨 등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계통적 그 유사성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몽유도원도 권에는 문사 21명의 글씨가 실려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죠. 신숙주의 질원장시, 그리고 안평대군과 가장 친밀했던 밥백년의 몽도원서라는 서문, 또 송처관, 또 이계 이런 시, 또 성산문이 초소로 쓴 고시, 또 최수라는 성균관 근무하던 분의 초소 장시, 뭐 이런 것들이 당시 유행했던 조명부의 송솔체 등의 원대 서풍의 전형을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안평대군과의 학렬이 좀 하나 위죠. 나이든 후견인 것 같은 이런 김종소의 필적이라든가 이런 이연노라는 안평대군 그룹의 책사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의 몽도원부라든가 또는 서거정 후배 서거정의 시라든가 또 당시 90세 정도가 되었던 천봉만우라는 스님의 친월율시 등까지 실려 있습니다. 이 몽유도원도권의 이런 제서와 달리 안평대군 및 여러 인사의 몽유도원도라는 글씨를 집자해 보면 이렇게 서로의 유사성에 아주 가까운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몽유도원도 제서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글씨는 안평대군 글씨가 아니라 후대
이렇게 다시 장황하면서 붙여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어쨌든 이제 안평대군을 비롯한 그 같은 또래의 또는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글씨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서로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시대성,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의 시대 서풍의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안평대군은 이 서예, 뭐 시약 이런 거 외에도 이런 왕실 불사에서도 아주 적극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묘법 연화경은 1048년 아마도 일찍 돌아가시던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효정대군과 함께 발언해서 판각한 그런 불경입니다. 그 제일 뒤쪽에 법화경 발이라 해서 안평대군이 길게 발문을 쓴 사례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일 왼쪽에 보시는 상설 고문 대전과 같은 금석 활자의 자본을 안평대군이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종이 즉위한 1450년에 경호년에 주조한 활자라 해서 경호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필적도 다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 전기 16세기 명대 초서풍의 유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당나라 장욱, 회소의 광초 서풍의 바탕을 둔 명나라의 장필, 이동량류의 초소가 유행했습니다. 광초라는 것은 뭐 뒤에 보시겠지만 매우 이렇게 자유롭고 아주 분방한 필지로 쓰는 초소로서 특히 글자가 컸을 때 그 장점이 잘 드러나는 글씨입니다. 하여튼 이 시기에 명대 초소풍으로서 여러 명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동해옹 장필과 그리고 서해 이동량의 글씨가 아주 뚜렷하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필은 조명부를 원래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선배로서 명나라 초기에 송극이라는 사람의 그 회소류의 서풍을 배운 송극의 글씨를 배웠고요. 나중에는 이러한 광초를 더욱더 더해서 특히 아주 그만의 아주 특이한 변화가 무쌍하고 뭐 점액의 변화, 뭐 획의 크기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구사한 뭐 괴이하고 질탕한 그런 품격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명나라 초의 초서풍과 후에 말씀드린 뭐 오흥지방의 오문 지역의 명필이었던 추균명, 문직명, 뭐 이런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뒤에 말씀드린 이동량 그리고 사탁 등과도 시소하로 교류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다음 이동량은 아주 명대의 중심으로서 특히 문학가, 시로 유명하고요. 또 초서로 또는 전서에서도 잘 썼던 사람입니다. 원래 다릉 출신으로서 뒤에 다릉 시파의 선도자, 핵심적인 인물로서도 유명합니다. 뒤에 문정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이 문정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명나라 초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과거나 출세를 위한 어떤 대각체의 그런 글씨의 어떤 굴레 속을 벗어나서 새로운 서풍을 선도했던 사람으로서 회소 서풍에 바탕한 아주 둥근 원필을 구사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광초를 보기에 앞서서 왕이지의 고전적인 서풍 뭐 이런 것들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건 왕이지 진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책에 새겨진 이런 필적을 통해서 행서나 초서를 익혔고 그랬는데 이때 옛날에 왕이지의 글씨들은
이렇게 되게 글자가 한 도자 정도 이어지는 정도의 필새였지 이렇게 한 줄에 일필휘지에서 쭉 이어지는 그런 필새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을 되게 흔히 똑똑 떨어진다 해서 단초 또는 독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왕이지를 잘 추구했던 따랐던 당나라 송과정의 서보와 같은 필적에서도 그런 양상을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7세기에 들어가서 장욱 또는 회소란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초소의 영역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욱의 두총첩 같은 거 보시면 저거 다 편지 부분입니다. 예. 배가 아프다서 이렇게 펴낸 편지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획이 다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 있죠. 또 아래 옛 고시를 쓴 고시 네 편을 쓴 이런 고시사첩을 보시면 거의 일필로 이렇게 휘지 않는 듯한 이런 필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이런 고시사첩은 진적 여부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당 장욱의 그 필새의 어떤 면모를 잘 보여주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비해서 당나라 회소는 이게 스님으로서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수료하는 틈틈이 글씨로서 초소 삼매를 이루었던 명인입니다. 그것은 필적으로 초천자 이런 오른쪽은 좀 큰 초천자고요. 왼쪽은 좀 작은 초천자 이런 필적들이 전하고 있어서 특히 후대 사람들에게는 장욱 초소 중에서도 회소 글씨가 훨씬 배울 수 있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또 그의 진적으로서 자서첩이라고 하는 것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서첩은 회소가 초소 삼매의 경지를 수리한 것으로서 중간중간에 당대 명사들이 자신의 글씨를 평한 시평을 인용하고 또 초소의 묘리를 읊은 것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당대 필적으로 전한 예입니다. 제일 앞에 장진자서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장진은 회소의 자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저희가 어려서 출가해서 수련하는 수동하는 틈틈이 글씨를 배우는 과정을 읊었다 해서 장진자서라는 라고 제목을 쓴 것입니다. 이거 명나라 이동량에 쓴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꺾임 또는 돌림 이런 게 자유자재롭고요. 또 회계의 굵기 또는 회계의 크기 이런 것도 변화가 무성하고 특히 한 줄에 한 대여섯 밖에 쓸 수밖에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위아래에 이어진 맥락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필적입니다. 뒤쪽에 가면 또 이렇게 대자글씨로 크게 파격을 줘서 이렇게 쓴 것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대력 정사년 겨울 10월 28일에 썼노라 하는 이런 기념까지 연기까지 있어서 당대 명인의 필적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예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쓴 요 큰 글자는 머리에 이을 대자라는 것의 초서 글씨입니다. 아주 변화가 무쌍합니다. 자, 이 자서첩은 또 이렇게 법첩으로서도 새겨서 여러 법집에 실려 있어서 아마도 후대 사람들이 초소의 광초를 접근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필적이었던 걸로 초천자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예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번에 이거 16세기 초소를 얘기하면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이 세 명나라 초소 명가입니다. 제일 앞쪽에 오른쪽에 있는 송극의 회소의 글씨를 그대로 잘 수용해서 작여한 글씨, 가운데 장필의 글씨는
글씨 줄과 글씨의 크기와 획의 굵기 등을 매우 자유자재로서 변화를 크게 준 예입니다. 특히 바로 옆줄에 글씨 자리까지 이렇게 침범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글씨를 흐트러 놓은 듯한 이런 변화로움, 분방함 이런 것을 추구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동량 글씨는 회소의 자서책과 같이 중봉세의 일정한 되게 굵기에 간간히 굵은 직획으로 이렇게 강조를 주면서 특히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원필새의 그런 운필로서 매우 단아한 그런 서풍을 구사한 예입니다. 한번 이런 조선 16세기 초소명필과 명대 초소명필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명대 초기에는 원나로 이래로 조명부 등등의 고전주의 서풍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원대 전반기에는 우리나라 조선 전기와 같이 해서나 행서에서는 조명부 등의 원대 서풍이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초서에서 특히 이런 중자나 대자초에서만큼은 원대에 비해서 훨씬 진보해서 이와 같은 초서풍을 이루어냅니다. 그러한 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가로 세로의 비례가 큰 위아래로 긴 그런 글씨 폭이 유행되면서 더욱 초서가 발달합니다. 특히 붓을 묻혀서 한 줄을 이렇게 쓸 때 위아래로의 붓의 운필과 흐름이 매우 흥미롭고 변화롭고 한 면모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을 그 이전에서는 크게 이러한 비례감이 없었습니다. 대개 족자 폭이라 해도 한 1대 2대 정도의 폭이었음에 비해서 이때는 그 비례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흔히 띠조자에다가 폭폭자 그래서 조폭이라고 얘기합니다. 띠처럼 긴 데서 몇 줄의 글씨로서 초소의 흐름과 변화를 주기에 아주 좋습니다. 흔히 두루마리로 된 가로로 된 데서는 위아래의 흐름이 대여섯 자이면 끊긴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자, 16세기 전반의 초소 명필로,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나라 장필, 이동량 유의 초서풍이 가장 유행했습니다. 이를 이끈 대표적인 명인으로 김구, 자암 김구라는 기묘 명연의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뒤로 유학자이면서 했던 하서 김인우 그리고 고산 황기로 등등에 의해서 명대 장필 초소와 이동량 초소가 널리 확산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황기로는 장필 초소풍에 아주 집중해서 그 정수를 터득했던 사람입니다. 황기로의 초소풍은 뒤에 16세기 후반에 문사였던 이사내 그리고 17세기 문사였던 이지정 등이 아주 추종했던 인물들입니다. 또 이 밖에 복례양산이라는 분은 명나라 초 송극과 유사한 회소 위주의 초소풍을 구사했습니다. 차례로 보시기로 하죠. 김효재의 명필로서 우리가 흔히 중암 김정, 자암 김구, 복제 기준 등이 그 시를 잘 썼다고 전합니다. 특히 이 김효 재현은 조왕조 이래로 그죠? 새롭게 정계에 진출한 신진 사류들이죠. 그러다가 기존 세력이었던
훈구 세력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게 1509년에 있었던 기묘 사화입니다. 그때 사화에 화를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후대에 그 뜻을 기려서 기묘명연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기묘명연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에 맞게끔 뭐 예를 들어 법제는 멀리 주나라를 따르고 글은 한나라를 따르고 뭐 시는 당나라를 따르고 또 그러한 어떤 복고적 또는 의고적 태도와 더불어서 그 시는 진나라 즉 왕이지가 살았던 진나라의 고법을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서에서 있어서만큼은 이런 당나라 광초류의 초서를 즐겼습니다. 그들의 필적으로 구대 현감이었던 안처순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기묘 명연들이 보낸 이런 필적 첩이 전하고 있어서 그들의 필적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김정 자암 김정의 서찰 같은 것이 분방한 그런 회소 또는 장필류의 그런 초소 서풍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그림도 좀 그렸다고 해서 이런 전칭자 그림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자암 김구의 경우에는 그의 서찰로서 분명 동해영 장필의 그 원필세와 또는 크고 작은 글자의 대비 또는 고든획과 둥근획의 대비를 잘 구사한 그런 작은 필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모를 잘 살필 수 있습니다. 또 김구의 모각 필적으로 초서로 쓴 희우정기 필적이 있는데 이거는 명나라 장필의 모각 필적인 이런 칠원시 발문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명나라 장필의 필적으로 일찍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주 귀한 예가 있습니다. 초서로 북송의 정오의 시와 당나라 양거원의 시를 쓴 두 폭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필의 필적은 경북 봉화에 문사했던 구원벌이라는 분이 1539년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북경에서 구득해 왔다는 사실을 그들의 후손이 제일 마지막 폭에 이렇게 기록한 사례입니다. 그중 하나 양거원의 시를 쓴 이런 장필의 필적을 보면 우리가 흔히 장필 초서가 갖고 있는 기위질탕한 아주 변화롭고 분방한 그런 필세와 그런 회법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특히 옆 줄로 글씨의 획이 뻗치거나 특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빼는 획에서도 그냥 빼지 않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파동세를 내는 등등 아주 그 장필초서의 특장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립박물관에 전하는 전 김구의 필적으로 이렇게 서첩 필적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필적이 두 곳인데요. 그 필적이 좀 이렇게 잘려서 첩으로 정황되었기에 제가 이렇게 합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필적을 보면 오른쪽에 명나라 장필의 그런 필세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좀 획이 전체적으로 굵긴 하지만 기본적인 자형 또는 운필의 요소 이런 데서 그 면모를 직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김구가 김효사한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필 필적이 있는 그 권벌이 산척 부사로 1519년 좌천이 됩니다. 이 사람 역시 기묘명연은 아니지만 기묘명연들과 교유했던 사람이 이 권벌입니다. 이에 자암 김구가 그를 떠나보내는 뜻에서 당나라 왕발의 증설화, 설화가 친구였습니다. 설화가 떠나갈 때 지어준 신데요 라는 오연율시를
써준 필적이 앞서 말씀드린 권벌의 후손댁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필적을 명나라 앞서 본 이동량의 초소 감노사시와 비교해 보면 행간이 널찍하고 전체적으로 회소류의 중봉세 필획에 간간히 획을 좀 굵게 하고 직획을 사용함으로써 곡지계 교차, 원방해 교차 또는 획의 대소의 비교 이런 것을 구사한 면에서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까이 당기면 더욱 그러한 면모가 잘 드러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김구에 이어 이러한 장필 초소풍을 잘 쓴 인물이 하서 김인우라고 하는 저는 장솔 출신의 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28살에 천자문을 초소로 쓴 초천자가 판각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필류의 이 초천자는 후대에 장필 초소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번본처럼 여겨져서 널리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 장필의 회소상인 초소가 앞서 말씀드린 회소 스님이 초소를 쓰는 모습을 읊은 당나라 이마의 작을 쓴 이런 필적을 보면 김인우의 초천자와 유사한 그런 필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인우의 필적으로 그를 제양하는 전남 장성의 피람서원에 그의 필적, 모각 필적이 여러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국립광주박물관에 김윤희의 후손댁에서 기증한 필적 중에 또 명나라 추군명과 비슷한 서풍을 보이는 예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서로 주의가 지은 장횡거, 즉 장제 선생의 초상화를 찬미하는 횡거 선생 화산찬을 쓴 족자 필적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히 주의가 선대 유학자인 장횡거, 소옹, 소강절, 정호, 정의 등등을 화상을 찬미한 육선생 화상찬이 유학자들 사이에 매우 널리 읽히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이 횡거선생 화상찬 필적을 추균명이 쓴 초소 낙신부 필적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행간이 어딘지 모르게 뒤섞여 쓴 글씨, 거칠게 이끌은 이런 운필의 요소, 특히 삼수변 등등의 전법을 강조한 요소 등등에서 그런 명나라 추균명 초소의 그런 질박하고 변화로운 그런 양상을 잘 보여줍니다. 기록 등에서 김인호가 추균명의 글씨를 따랐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필적에서 분명 이러한 명대 초소풍의 특장들을 수용했음을 우리가 지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김윤희의 필적으로 1542년에 과거 젊었을 때 사마시에 같이 등과한 급제한 친구들과 다시 모여서 계를 한 연방 동년일시 조사 궤도라고 하는 족자 궤도 필적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위쪽에는 하서 김인우가 직접 쓴 제시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의 오른쪽 것이 전하고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왼쪽 것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원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본을 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두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엔 칠원율시의 시로서 하서 김인우의 문집인 하서집 권십의 이 시가 실려 있습니다. 제일 말미에 후지라고 하는 김인우의 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 필적을 앞서 보신 이동량의 초소감노사 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근접한 필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인우는 명나라 장필의 초서, 명나라 주균명의 초서, 명나라 이동량의 초서를 두루 수용했던 명필이었다고 이해됩니다. 그 다음 회소서풍에 아주 집중하여 아주 거칠고 아주 질탕한 서풍을 구사한 복례 양사원이 있습니다. 복례 양사원은 워낙 금강산을 좋아해서 금강산의 여름 별칭인 복례를 자기 아호로 삼았을 정도의 애호가였습니다. 특히 금강산 주위에 여러 군현을 오랫동안 돌아다니면서 누누이 금강산 선유를 했던 문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필적으로 이런 초소 시찰, 왼쪽에 초소 시찰을 보면 회소의 초천자와 같은 아주 부작위적이고 아주 즉흥적이며 아주 자형이나 점액의 어떤 교묘함을 추구하지 않은 아주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서풍을 지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사원이 이런 금강산을 즐기면서 남겼던 필적 가운데 내금강 만폭독 너럭바위에 새긴 복례 풍악 원화동천이란 대자서는 아마도 그가 지향했던 대자 초서풍의 진명목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적으로 보물로 지정된 고시 5원이 전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조선 18세기 명필이었던 이광사와 조명교의 복례 양사원 글씨에 대한 발문이 평가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글씨는 원래 폭을 두루마리에 맞게끔 이렇게 쓸어서 다시 개장했기 때문에 원본의 모습은 살필 수는 없지만 각자의 글씨가 갖고 있는 아주 자기 성이 없는 아주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필치와 특히 까실한 붓의 비백을 사용한 이러한 치달리는 듯한 이러한 필속의 조서풍은 아마도 회소서풍의 진면목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의 뜻과 다름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뒤쪽에 이광사와 조명규의 발문에 보면 이광사는 이런 복례의 글씨는 아주 그 격이 높고 높이 치달리며 마치 부처님이 하늘에서 꽃을 흐트러 내려주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필가 가운데 아마 2, 3의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다만
붓을 운영하는 것이 좀 무르고 연약해서 권력이 부족하니 아마도 이것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 공력을 들이지 않는 거라고 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명교는 복례의 득이천은 마치 중국의 동귀창이나 주균명의 필적과도 대등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마치 예를 들어 그가 쓴 복례, 풍악, 원화동천이란 8자의 필세는 마치 직선으로 뒤자빠지고 마치 만폭동의 여러 폭포와 함께 서로 그 웅대함을 다투는 것 같으니 어찌 꼭 연하고 무르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의 글씨에 나타나는 어떤 강한 필세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 양서의 초소 오은권 시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극의 초소 여지시와 비교해 보면 지키 그 지향점이 같다는 것을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양산의 서풍은 앞서 말씀드린 황규로의 서풍처럼 크게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17세기 파평윤시 명필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중 특히 동토 윤순거는 이런 양선의 초소풍의 특장을 살리고 회계 중봉세의 필세를 가미하여 또 다른 일가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16세기 초소 가운데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고산 황기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황기로는 일찍이 사화로서 사망한 부친을 대신하여 조부 할아버지 황필 밑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경북 구미 낙동강 지류의 천보천 언덕에 가면 매학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황필이 만년에 거처했던 곳으로서 고산 황기로가 이어서 살았고 뒤에는 황기로의 사위인 옥산 이유가 물려받은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서 그 뒤에 여러 번 재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학정이란 황기로가 조부 황필의 말에 따라 사마시에는 합격했으나 이후 관직에 나가지 않고 처사로서의 지조를 지켜가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운은 바로 중국 남송의 은둔 군자였던 화정홍 인포의 정신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인포는 당시 남송시대의 어지러운 사회상 속에서 서호 뒷산엔 고산에 은거하여 매화와 학을 아내와 딸로 여기면서 살았던 은사입니다. 이를 짐짓 따라서 황기로도 자신의 호를 고산이라고 하고 자기네 정자를 매학정이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필적으로 황기로가 28세 때인 1549년에 쓴 초서가행 각석이 전하고 있습니다. 초서가행은 회소에 글씨 쓰는 것을 읊은 200의 칠언 장시입니다.
모두 9매 18면에 황기로가 쓴 초서가행 각석이 전하고 있고, 이 각석으로 탑본이 여러 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중 13, 16면이고요. 이게 그중 2, 3면입니다. 이 초서가행 글씨는 단연 명나라 장필의 초서풍의 전형을 잘 터득한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김윤우의 초천저와 더불어서 장필 초서의 전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법서입니다. 황기로의 초서 글씨로서 보물로 지정된 이군옥시가 있습니다. 이 필적을 명나라 장필 초서 양고원 시와 비교하면 흡사 한 사람이 쓴 듯한 유사한 그러한 운필과 필세를 보여줍니다. 지금 위쪽에 황기로의 초서 이군옥시를 마치 당나라 회서가 쓴 자서첩처럼 이렇게 한 줄에 5자씩 합성해 본 사례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그 유사성은 황기로가 장필 글씨를 따르기도 했지만 장필 글씨의 근원인 바로 회서의 글씨를 깊이 익혔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황기로의 좀 작은 글자의 초서 필적으로 초서 차운시 필적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전인의 시운을 따라서 차운을 하고 이를 쓴 사례입니다. 중간중간에 손 모양의 도장과 제일 뒤에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황기로의 도장이 아니라 후대 이를 수장한 안동 김씨 백봉 김수빈의 인적입니다. 이 필적을 보면 장필 글씨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글자의 자형에 있어서의 점액을 간단하게 줄인 이런 감필법이 도드라져 보이고 또 점액법에 있어서 거칠지 않은 매우 깔끔한 획법이 드러나 보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시에서는 글자의 대소, 점액의 굵기 또는 곡획과 직획의 교차 이런 점에서 황기로 초서의 특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16세기에는 전반에는 명대 초서 또는 명대 행초풍으로서 정성 성수침이라는 유학자가 아주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는 조맹부의 송설체 등의 원대 서풍이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명대 문인 서가이던 문직맹의 서풍을 수용한 아주 드문 문인 명필로 여겨집니다. 지금 보시는 성수침의 행초 장송 7원시는 아주 묽은 목, 청묵으로 쓴 필적인데요. 그래서 목이 좀 옅습니다. 특히 둥글둥글한 몸피를 글자 간간히 사용해서 조명부체가 갖고 있는 외형상의 아주 연미한 아리따고 이쁘기만 한 그런 자세의 그런 요소들을 덜어내어 맑고 빼어난 서풍을 보여줍니다. 명나라 문직맹의 초서필적과 비교하면 그 유사성을 여실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또 그의 필적으로 비단에 쓴 당나라 진우의 시를 보시면 명나라 그의 성수침의 또 다른 당서
7절 뭐 등등도 있습니다. 이를 명나라 문진명의 자작시를 쓴 이런 필적과 비교하면 더욱이 그 유사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수침에 관련된 문에서 그가 명나라 문진명의 서풍을 수용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작은 행초, 중간 행초 등에서 그 필치의 유사성이 여실하게 나타나므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문진명 서풍을 수용한 가장 이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16세기 전반에 행초에 나타난 명대 서풍의 영향과 함께 16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러한 것이 일부 이어지면서 한편으로 왕이지의 고법의 바탕에서 아주 단정한 따임과 아주 깔끔한 간정한 점액을 구사한 그런 일군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상대적으로 이전의 명대 행초풍과 대주를 이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시돌은 아마 심사임당의 필적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선도로 해서 이후 백광운, 백진남, 그리고 심사임당의 막내 아들 이유, 그리고 석봉, 한호 등이 비슷한 서풍을 구사했습니다. 뭐 이 밖에 이산에 드는 황기로 서풍도 따르고요. 추기명 서풍도 일부 구사했습니다. 이들의 글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임당의 필적으로 당시 5절을 쓴 여서폭 필적이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는 1144년에 전주시 이형규 등의 발문이 딸려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 두 폭입니다. 글자의 자형이 매우 간정해서 위아래로 두 자 이상 전혀 이어지지 않을 정도의 또박또박한 글씨입니다. 이러한 촉법의 근저는 왕이지 고법입니다. 이를 명료한 점액과 간정한 그런 짜임으로 구사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뒤쪽과 이형규의 발문 부분입니다. 이 필적은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목판으로도 새겨져서 널리 아주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이 밖에 사임당 신부인의 전칭작으로 산수화 두 점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수화 두 폭이 있습니다. 이게 그것이고요. 그 좌우에 이러한 제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필적을 사임당의 당시 필적과 비교하면 좀 더 곡세는 띄지만 그 경향성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서풍은 호남의 유명한 당풍 시인으로 명성을 떨친 옥봉 백광운의 필적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간정합니다. 또 그의 아들 백진남도 아버지 백광운처럼 이러한 심사임당 이래의 이런 고법에 기반한 서풍을 구사했습니다. 이거는 옥봉 백광운이 쓴 글씨와 김윤의 글씨 초수천자의 비교 사진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이거는 옥봉 백광운의 아들 송호 백진남의 글씨입니다. 이 시를 쓴 겁니다. 또 이러한 단정한 글씨 외에 또 당시에 유행했던 이런 장필류의 초소를 약간 가미한 아버지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서풍들도 잘 간간히 구사하고 냈습니다. 이 밖에 심사임당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율곡이의 막내 동생이죠. 초소로 기거레사를 쓴 그 첫 필적이 이렇게 병풍으로 개장돼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15세 때인 1556년에 어려서 쓴 필적입니다. 제일 마지막 폭을 보면 병진, 모춘,
옥산 서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를 새겨 읽으면 병진년 3월에 옥산이 써서 흉내내다 또는 써서 베끼다의 뜻일 것 같습니다. 아마 베끼는 그 대상은 앞서 보았던 심사임당의 당시 절과 같은 어머니의 필적으로 여겨집니다. 이 밖에 석봉 한호 또한 그들과 유사한 이런 깔끔한 필적의 초천자도 남겼고요. 이런 묵적도 남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16세기 초소에 있어서 명대 초소풍과 다른 또 하나의 이런 단아한 초소풍으로서 아마 왕 조명부의 글씨의 근원이기도 한 왕이지의 고법으로 돌아가서 옛 필적의 그 고전적 서풍을 조선 특유의 깔끔한 자연과 획법으로 재현해낸 나름대로의 조선적 토착화의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세기 조선 전기서에 있어서 왕의징 등의 고법으로의 복귀 현상과 그러한 현상의 기착을 이루어낸 석봉 한호의 그 시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은 조선시대든 그 전에 고려시대든 외래의 양식이 수용되면서 처음에는 그대로 복제 내지 그대로 따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지역과 그 사회나 그 강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미감에 맞게끔 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방향성에 맞게끔 변화되기 바랍니다. 이 송설체 역시 그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고법을 바탕으로 한 또는 송설제의 특징인 연미한 이 부장하고 고운 그런 외형미의 송설체에 또 근엄하거나 또는 단정하거나 이런 필치를 더해가면서 토착화 됩니다. 그런 현상을 이끈 대표적인 문인이 퇴계 이황이라든지 여성인 송인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러한 결과가 특히 1584년 선조의 명에 따라 석봉 한호가 쓴 천자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석봉 한호의 그런 천자문과 같은 토처가 된 조선판 천자문의 글씨를 보기에 앞서 16세기 후반에 대표적인 어필인 선조 시대에 많은 문인들이 각 분야마다 무수히 출연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선조 임금은 당시 많은 서재를 장려하고 또 소화를 애호하고 또 스스로도 글씨에 관심을 두면서 많은 필적을 남겼던 임금입니다. 또 우리 서예사에서는 직업 서가로서 국가의 공복으로서 승문원에 사자관 제도를 둔 임금이기도 합니다. 승문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외교와 관련된 문서를 깨끗이 정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승문원에 그냥 일반 문인들이 글씨를 써오다가
중국 쪽에서 요구에 따라서 좀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의 글씨를 요구해요. 그래서 선조가 승문원 아래에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군직을 주고 근무하게 해서 이런 외교문서 필사를 전담하게 하는 사정원을 두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초기의 명인이 바로 석봉 한우입니다. 그래서 그가 1583년 선조의 명에 따라 쓴 천자문, 흔히 석봉 천자문 또는 한석봉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초간되었는데 아마 임진왜란으로 판목이 탔는지 임난 이후 1601년 내부에서 새로 개관해서 왕실 아동들의 교육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선조는 또한 송설체도 잘 구사하고 또 한석봉과 비슷한 글씨도 두루 구사했고 특히 대자행초에 아주 특장을 이루었던 명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선조의 어필로서 이렇게 국립고궁박물관에 전한 여러 시판 글씨들이 있습니다. 위는 아주 단정한 짜임과 점액의 한석봉과 비슷한 글씨이고요. 아래는 조명부의 그런 필치를 바탕으로 해서 행소, 초서까지 이렇게 섞어 쓴 사례입니다. 또 이 필적은 승자 법주사에 전하는 선조의 초서 오원절구 사수를 쓴 아주 대자필적의 부분입니다. 아주 약간 기운 원필을 바탕으로 호방한 필치를 사용한 것이 앞서 살펴봤던 장필이나 이동량이나 축윤면과의 별 관계없이 초서에 있어 선조가 자신만의 서품을 수용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 중에서도 아마 광초 초서풍의 근원이기도 한 회소 서풍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퇴계 이황과 같은 문인 명사들이 이러한 송설체의 토착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필적으로 이런 대보잔 필적은 아주 단아한 차분한 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필적의 일은 해서나 행초에 가서도 변함없이 이제 아주 근엄하면서도 정갈한 그런 비력을 보여줍니다. 퇴계 이황의 필적으로 1555년 그의 나이 55세 때에 제자 권어문에게 써준 퇴도선생 필법이라는 첩이 보물로 지정되어 전합니다. 그리고 퇴도선생 필법은 권어문이 뒤에 쓴 거고요. 여기 나길, 방송, 호경, 풍 해가서 시작되는 것이 퇴계의 필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면에 퇴계 이황의 글씨가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글씨를 구해줘서 감사하는 뜻에서 쓴 겁니다. 송나라 황정견이 산곡 황정견이 이야기를 60먹은 늙은 노부가 5월 음력오련이 6월이죠. 더위에 글씨를 쓰느라 땀을 흘렸다는데 이제는 실로 하기 어렵다. 고 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에 나 또한 이제 60을 바라보는 병부인데 6월에 글씨를 써서 땀을 뻘뻘 흘리니 이미 그런 일이 많았다. 몇 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찌 저기 괴이하겠는가 라고 하는 겸양의 얘기를 써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황의 두보 오원시와 같은 이런 필적을 보면
또는 그 뒤에 이어지는 행서 필적에서의 차분한 또는 근정한 이런 필획들을 보면, 또 그 뒤에 좀 더 초소를 가미한 이런 필적을 보면 해행초에 일관되게 통일되는, 일관되게 이렇게 나타나는 퇴계 이황 글씨의 아주 근정하고 반듯한 그런 필세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앞쪽에 대자 글씨를 보면 이미 조명부의 글씨에 나타난 그런 요소들이 좀 더 곧고 반듯한 그런 필획과 짜임으로 정제되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씨와 더불어 퇴계 이황이 제자 문봉 정유일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이에 퇴계가 답한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글씨 익히기에 대한 7원 율시가 전하고 있습니다. 글씨 익히기. 근세 조명부와 장필의 글씨가 성행하여 모두 후학들을 그르치기를 면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조명부 글씨와 장필의 초소 글씨 등이 너무 성행해서 후학들을 그르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글씨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공부는 본래 마음 공부의 나머지이니 글씨를 익힘에 꼭 명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옛날 창일과 복희 문자 만듦은 절로 신묘했고 위진시대의 글씨의 풍류는 차라리 호방하고 솟아냈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조명부를 배우다가 옛것을 잃을까 군심되고 장필을 흉내내다가 헛수고가 될까 염려가 되네. 다만 글씨를 쓸 때 점과 획을 모두 하나, 즉 하나로움에 있게 할 뿐이니 남들이 부질없이 비방하고 칭찬하는 것에 매이지 마라 라는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퇴계 이황에 이어 이런 송솔체가 이런 조선의 토양에 토착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여성이 송인입니다. 그의 필적으로 이런 이충작 묘갈명이나 덕흥대원군 신도비명의 글씨를 보면 아주 단아한 짜임에 차분한 그런 점액, 운필을 보여줍니다. 또 이 시기에도 송솔체의 전형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석봉과 1년 차이의 김현성이란 서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송솔체를 따르면서도 일부 앞서 보았던 정성 성수침의 서풍을 가미하여 16세기 송솔체의 명필로 한석봉과 더불어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행초 이증시는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서 송솔체의 전형을 따르면서도 미려한 외형에 크게 경도되지 않은 차분한 그런 운필을 보여줍니다. 또 김현성이 쓴 행초 7원율시 같은 필적을 보면 좀 더 분방한 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조선판 천자문의 전형을 이룬 예가 바로 한석봉 천자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석봉이 1583년 부사가로 있을 때 선조 임금의 교시를 받들어 쓴 것입니다. 이것이 1601년 임진왜란 후
내부에서 다시 개간되었고요. 또 1691년에는 숙종에 어제 천자문서를 붙여 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어제 서문이 딸린 책으로서 석봉 천자문은 또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1710년, 1754년 등등 여러 차례 중간, 중보되면서 초학자의 한자 학습과 글씨 학습의 아주 대표적인 교과서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개인소장의 보물 석봉 천자문 앞쪽입니다. 이 책은 1583년에 대사관인 박승임이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내사기가 쓰여 있고 천자문 제일 앞쪽에 선사직이라는 내사 어보가 찍혀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만력 11년 정월 1의 부사가 신한호가 교시를 받들어 써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깔끔한 점액, 그리고 크게 탈이 없는 무탈한 그런 짜임과 자형을 지니고 있고, 또 글자 아래는 한자의 훈과 음이 달려 있어서 중세 국어 어음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1691년 숙종의 어제 천자문 서가 딸린 석봉 천자문입니다. 이 천자문을 보면 벌써 중간되면서 천자문 본문의 글씨가 좀 더 굵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583년의 초간본과 1710년의 중보본, 또 1754년의 중간본을 이렇게 보면 점액이 점점 굵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뒷면입니다. 이러한 후대에 모간되면서 점점 중간되면서 점점 굵어지는 이런 양상은 법서 필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입니다. 그래서 석봉 천자문의 원형을 보시려면 이런 1583년 초간본을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1710년의 경인 중보본 가운데 보면 이렇게 좀 더 굵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또 지방의 가명 또는 향교, 사원 등등에서 천자문을 그대로 번각하면서 점점 후대로 갈수록 칼 자욱이 드러나고 점액이 굵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한호에 필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보물로 석봉 진적첩 세 권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진적첩은 18세기에 유명한 주인 서화수장과 김광국이 소장했던 필적으로 첩 세 첩을 쌓은 종이질 안쪽에 고서를 다루는 아주 교훈적인 조맹부의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첩에는 한석봉이 친구로부터 받은 글, 자기가 좋아하는 글 등등이 여러 서체로 쓰여 있고, 나머지 한 첩에는 도교 경전인
설상청정경이라는 경전 내용을 묵서한 첩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앞쪽 1, 2첩에는 해서, 행서, 초서, 중자 또는 소자로 다양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중 지금 보시는 부분은 두보의 시를 쓴 감지 금리 필적으로서 행초 글씨가 따박따박 떨어지는 고법의 왕이지와 같은 독초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제3첩에 실려 있는 설상청정경 필적은 석봉이 사자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썼던 전형적인 소회 필적으로서 이후 한석봉을 계맥을 이은 사자관들의 서풍에 두루 나타나는 그런 글씨체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 전기 15, 16세기의 서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반을 굳이 요약한다면 15세기에는 고려말 이래로 전래된 원나라의 복고주의 서풍이 계속 이어졌고, 그 중에서도 송설제 조맹부의 서풍이 크게 유행하여 안평대군 이용과가 또는 성종과 같은 명인 필적을 두루 낳게 되었습니다. 또 16세기에 들어가면 당시 중국 명나라에서 새롭게 일어난 대자 광초 서풍이 조선에 수용되어 참 김구, 하서 김인우 등에 의해서 명나라 장필과 이동량의 서풍이 수용되었고, 특히 황기로는 장필 서풍을 전념해요. 후대의 장필 서풍의 확산과 그 전파에 크게 중심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또 황기로와 더불어서 초서로서 유명했던 복례 양서은은 장필 서풍의 근간이기도 했던 회소 서풍에 집중하여 매우 질박하고 자연스러운 초서풍을 구사했습니다. 또한 16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명대 서풍과 좀 상대적으로 고법인 왕이지 서풍에 의하여 단아한 짜임과 정갈한 점액을 바탕으로 한 서풍을 구사한 몇몇 명필들이 있었습니다. 사임당 신부인이 그 선도적 역할을 했었고, 이어 옥봉 백광훈, 옥산 이우, 백광훈의 아들 송호 백진남, 그리고 석봉 한우 등이 그 계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석봉 한우는 조선 초 이래로 전래된 조맹묘 등의 원대 복고주의 서풍의 근원을 쫓아 왕이지 등의 글씨에 천착하여 당시 16세기 서예계에서 지향하던
진대 고법의 그 이상향에 다가서도록 노력한 사저관 출신의 직업 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선 전반기에 있어 외래 서풍의 수용과 그 서풍의 토착화 과정에서의 조선적 미감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